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내일이면은 건국 75주년이죠. 이게 어떻게 하면은 이 자유공화 진영을 우뚝 확립할 수 있을까?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 우리가 왜 이렇게 좌빨한테 짓밟혀왔나?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미래에 관한 희망이 있습니다. 이 통한과 희망이 뒤죽박죽 섞인 생각을 오늘 소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 그러죠. 예. 근데 로마다. 로마가 어디냐 이거죠. 이게 군사 지정학적 센터요. 당시 글로벌 질서의 핵심부입니다. 제가 여기서 포인트를 잡고 있는 건 군사 지정학입니다. 예, 군사 지정학입니다. 이 군사 지정학은 문명과 문명이 충돌할 때, 또 문화와 문화가 충돌할 때, 그리고 국가와 국가가 충돌할 때, 그리고 삶과 삶이 어우러지고 맞서고 싸워서 결판이 나는 그 링입니다. 그 링의 이름이 군사 지정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좌빨들한테 이렇게 억눌려서 당한 거는 군사 지정학과 그걸 뒷받침하는 세계관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부족했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까지, 그리고 좀 더 확대하면은 전두환, 노태우 때까지는 비교적 멀쩡했어요. 그 다음부터 확 밀려버린 거예요. 우리와 좌빨의 차이는 군사지정학의 감각 이런 데서 그 감각적 능력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나요. 우리와 좌빨의 본질적인 차이는 하나뿐이에요. 우리는 삶과 문명을 위한 가치를 섬겨요. 좌빨은 삶과 문명을 경멸하거나 파괴하거나 혹은 약탈하려고 들어요. 그게 근본적 차이예요. 소중한 차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차이 자체가 승리를 보장하지 않아요. 이 차이는 우리가 스스로 인생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한 가치와 원칙이지 그거 자체가 좌빨에 대한 승리를 보장하진 않아요. 승부 자체는 결국은 어디서 나는 거냐면 군사지정학적인 그런 발상 포인트에서 나요. 승부는 마지막에. 이 좌빨이 의외로요. 군사지정학적 본능이 엄청 발달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레닌이 쓴 제국주의는 이게 1910년대에 나왔는데 당대 최고의 군사지정학적 명작입니다. 모택동의 모순론, 이건 1937년에 나왔는데 이게 당대 최고의 군사지정학적 명작입니다. 또한 스탈린의 독소 밀약, 이게 1939년에 독소 밀약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당대 최고의 외교적 승리였습니다. 이 사람들 바보 아니에요. 이 좌빨들. 군사지정학적 이 통찰과 머리가 기막히게 돌아갈 때가 있어요. 이 좌빨들도. 레닌은 이제 혁명을 할 때 독일 제국의 돈과 지원을 받아서 혁명을 일으켰어요. 독일 제국은 러시아가 혼란에 빠지고 혁명이 일어나길 원한다라고 파악을 하고 독일의 비밀경찰 해외 공작 파트랑 접촉을 해서 엄청난 자금을 지원받았고 그 전쟁 와중에 전선을 뚫고 이제 러시아로 갈 때 독일이 제공한 특수 열차를 타고 갔습니다. 모택동은요. 중일전쟁이 다가오고 있고 중일전쟁이 촉발되려고 하니까 이게 이런 전쟁이 나면 이거는 일제와 미국이 싸움이 붙는 거다. 그러면 계급투쟁적 성격을 완화시키고 미국한테 올리브 가지를 흔들고 그때 신화사 통신이 있어요. 그래서 신화사 통신이 그게 그 당시에 안휘성인가 어디에 그 본부가 있는데 신화사는 좀 그 컨택을 쉽게 하기 위해서 예난으로 안 왔어요. 거기에 그냥 그 미국 언론쟁이들이 디글디글 끌었어요, 거기에. 예. 그래서 계급투쟁을 완화시키고 우리 일제랑 싸울게 이 깃발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일 전쟁이 붙으면 일제와 미국이 관계가 뜨니까 정면 충돌로 들어가니까 미국한테 올리브 가지를 흔들겠다. 그걸 표현한 책이 모순론이에요. 민족 모순이 계급 모순에 우선한다. 계급 모순은 잠깐 덮어두고 우리 민족의 적인 일제를 향해서 싸우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탈린의 독소 미략은 나치의 공격의 예봉을 소련 쪽이 아니라 영국으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2년을 시간을 더 벌었죠. 사실 스탈린 본인은 영구적으로 시간을 벌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 히틀러 미친놈 아니면 내가 뭐 석유 달라 그러면 석유 줘. 식량 달라 그러면 식량 줘. 내가 계속해서 우호적으로 거래를 하는데 나를 왜 공격해?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1939년에 오퍼레이션 바바로사에 의해서 독일이 전격적으로 소련을 공격했을 때 굉장히 심리적 충격을 받았어요. 스탈린은. 이 경우에서 보듯이 이 좌빨의 DNA 안에는 군사지정학적 통찰이란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지정학적 통찰에서 우리가 좌빨에 밀리면 우리가 져요. 밀리면 지는 거예요. 예. 자, 1970년대 초에 이제 미중 화해가 일어나죠. 그럼 이거 모택동의 통찰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베트남전에서 몰린 미국이 다급해진 나머지 소련과 중공 사이에 쐐기를 받기 위해서 감행을 했죠. 그 전부터 중소 분쟁이 있어가지고 그 해유릉장성, 그러니까 그 흑룡강성의 그 아무르 강변에서 계속 그 심각한 군사 충돌이 있고 이러니까 그냥 치고 들어가서 쐐기를 박은 거예요. 이러한 키신저와 닉슨의 미중 화해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1970년대 말 77년 이후에는 4년 동안 땅콩 농장주인 카터의 중국 감싸기를 거치죠. 카터는 중국한테 1년마다 갱신되는 최혜국 대우를 줬습니다. 그때. 그리고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을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을 부렸고. 그러다가 이제 동구권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1989년부터 이제 미국이 마탱이가 가는 거지. 중국 사랑으로 확 빠지죠. 그래서 1970년 미중 화해에서 2018년 미중 관세 전쟁이 붙을 때까지 약 50년 시기, 이 시기에 중국이 대운이 온 거예요. 대운이. 정말 대운이 온 겁니다. 그 대운 다 깨먹고 이상하게 간에 바람 들려서 이상한 짓 하다가 지금 망쳐 들려가지고 지금 저 지경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듯이 이제 그 군사지정학이 성패를 가늠하는데 이게 좌빨뿐 아니라 자유공화 진영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미국 독립전쟁 때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나서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파리로 날아갑니다. 그때 거기는 왕정이에요. 부르봉 왕가 루이 16세. 거기를 설득을 해서 말하자면 그 프랑스의 지지를 받아내요. 원조를 받아내고. 그래서 그때 프랑스를 그 미국 편으로 그러니까 독립 세력 지지 편으로 끌어들이지 못했더라면 독립전쟁은 훨씬 더 어려웠을 거예요. 희한한 걸 한 거죠. 이게 시민혁명인데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그 라이벌 관계를 이용을 해서 절대 왕정인 프랑스로부터 원조를 끌어낸 거예요. 아주 아이러니한 케이스죠. 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동의 부탁 말씀 올리고 이제 한국의 케이스를 좀 아주 허심탄회하고 욕 엄청 처먹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여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너무 진심으로 중국을 비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살벌하게, 보다 정확하게, 보다 의미 깊게 중국을 비판을 하는데 신명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군 어제 이게 뭐냐면은 여긴 특이해요. 굉장히 특이해요. 정치 철학에 바탕한 군사지정학적 통찰이 튀어나오는데 그 정치 철학, 그 세계관이 바로 세계 초인류급의 자유민주주의, 자유공화국에 관한 정치 철학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로운 개인이 되고자 하지 않는다면 독립할 필요가 없다. 뭐 어차피
신민, 노예로 살겠다는 건데 뭐하러 독립하냐. 일본의 노예가 됐던 뭐 왕실의 노예가 됐던 마찬가지인데 독립할 필요 없다. 이렇게 질러버린다고. 이게 1904년 책이거든요. 독립정신. 우남 이승만이 일제시대 때부터 이러한 그 세계관, 이러한 정치 철학적 통찰에 바탕을 해서 일제시대 때부터 일찌감치 자유공화국으로 독립해서 미국과 함께 해야 된다. 일제는 반드시 망한다. 공산주의로는 안 된다. 이러한 군사지정학적 통찰을 했기 때문에 1945년 8월 달에 한반도의 남쪽이나마 미국의 얄타 밀약에서 소련한테 언급한 내용을 깨버리고 38선 이남을 소련의 영향권으로부터 건져내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는 정말 그 신락 같은 그 작은 틈새, 작은 기회를 그걸 살려내갖고 나라가 만들어진 그런 케이스예요. 우남이 이제 1946년 2월에 미국에서 이제 그 롱 텔레그램이라 그러죠. 모스크바에 있던 그 미국 대사관의 간부 조지 캐넌이 긴 전보를 암호화시켜서 본국에 보냅니다. 너무 길어서 그걸 롱 텔레그램, 긴 전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보면 소련 체제의 본질에서부터 쭉 나가서 소련이 미국과 세계를 또 서방을 어떻게 보고 있나 이걸 쭉 하고 이거 이미 연합군 때 그런 파트너십 생각하면 안 된다. 쟤들은 아주 흉악한 놈들이기 때문에 담을 쌓고 살아야 된다. 냉전을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1946년 2월 그 롱 텔레그램이 회자가 되면서 미국이 냉전 구도로 딱 선회를 시작을 해요. 우남이 이걸 군사지정학적으로 딱 안테나에 캐치를 하죠. 우남은 뭐 미국 새까만 후배들이니까 프린스턴 대학 1910년 박사인데 그때 아이빌리그에서요 1년에 박사 따는 사람 다 합쳐봐야 1000명도 안 될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런 범터래요. 우남이. 그러니까 그 다 캐치가 되죠. 그러니까 우남이 바로 그해 6월 3일 정읍에서 단정 수립을 선언을 하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건국될 수 있었어요. 제가 좀 잘난 체 하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우남의 정읍 선언이 가설입니다. 주가 좀 더 들고 파야 될 텐데 우남의 정읍 선언, 단정 수립 노선이 미국의 이 냉전 구도로 가는 변화를 읽고서 나온 결과다. 이런 가설은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내놓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군사지정학적 대승리가 1953년 한미동맹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953년 한미동맹을 관철시켰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와 번영이 가능했죠. 이건 뭐 제가 거듭 말씀드리죠. 세계에서 제일 비참한 나라와 세계를 완전히 지배하는 절대적 슈퍼파워 사이에 문구상으로는 평등한 동맹이에요. 문구상으로는. 그래 너희 군대 파견해주고 여기 군대 주둔해주고 우리 군 현대화시켜주고 우리가 침략받으면 나서서 싸워줘야 돼. 그런데 우리 뭐 그지같이 너희한테 빌붙을 생각 없거든. 너희가 태평양 사이드에서 침공당하면 우리도 나설게. 너희가 알래스카에서 침공당해.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알래스카 그 알루션 열도에서 미국 구축함 4대 떴잖아요. 거기서 충돌 일어나. 그럼 우리 나가야 돼요. 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상호 평등한 방위 조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정말 미국으로서는 그야말로 쪽팔리는 일이죠. 쪽팔리는 일. 그걸 우남이 아이젠하워의 손모가지로 확 비틀어 갖고 야 거기 좋은 말로 할 때 써 임마. 그렇게 해서 그게 서명을 한 거예요. 미국 제가 그것도 제가 발굴한 건데 미국 상원이 너무 놀래서 미국 상원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부관을 붙였어요. 이때 말하는 대한민국의 영토란 미국이 인정할 수 있는 그 대한민국의 영토고 대한민국이 뭐 함부로 뭐 날뛰어갖고 뭐 북한 거를 이렇게 점령을 한 다음에 그걸 영토라 그래놓고 거기 그걸 북한이 침공했다 그래서 미국을 끌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의미의 그런
부관을 붙여놓고 인준을 하고 그랬다니까요. 너무 겁이 나서 미국도 너무 이런 상황이 너무 낯선 거죠. 알지도 잘 못하고 그 문화도 익숙하지 않은 나라인데. 필리핀은 미국의 손바닥 보듯이 볼 수 있는데 필리핀과의 상호방위 조약이 한국 빼고 나면 필리핀 하나밖에 안 남는데요. 필리핀과의 상호방위 조약에는 군사주둔 얘기가 없어요. 거기는. 예. 그리고 군사주둔 얘기가 일본과의 안보 조약에는 있는데 그건 상호방위 조약이 아니에요. 일본이 방위할 자격이 없어. 미국을 위해서. 일본의 군사력은 자기 나라 땅에 들어온 외적을 물리치는 정도의 자위적 군사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1953년에 처음 맺었던 일본과의 그 안보 조약, 60년에 두 번째 버전 말고 첫 버전에는 일본 사회가 불안정해지면 미군이 출동해 가지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런 그 구절까지 들어있어요. 그 안에.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 미국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강행했기에 경제개발에 종잣돈을 만들 수 있었고 또한 베트남전에 대한 대대적인 참전을 감행했기에 국방이 강화되고 외화가 확보됐죠. 외화도 확보됐고 그때 베트남전에서 우리 어떤 물류라든지 그 다음에 그 전산 거기서 다 배워왔어요. 우리나라 전산 인력이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IBM 서버 같은 거밖에 없는데 진공관이죠. 거의 그때 트랜지스터 나올 똥말똥할 때죠. 트랜지스터 막 나왔겠구나. 60년대니까 트랜지스터 나왔는데 열이 많이 나서 순행식이에요. 라지에타 같이. 예. 그러니까 그때 전산을 배워온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산 1세대고요. 그때 그 1세대들이 나중에 20년 후에 88 올림픽 전산센터를 만들어서 세계를 무지하게 놀라게 만들었어요. 예. 박정희 대통령 군사지정학적 감각 무지하게 뛰어난 거죠. 저는 오늘 이제 그 뭐 좌빨들이 이야기를 보면은 펄쩍펄쩍 뛸 텐데 자주국방은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1969년 닉슨 독트린 때문에 시작한 거거든요. 이제 니들이 알아서 살아. 미군이 다 지켜줄 수 없어. 주둔도 안 할 수도 있어. 이러니까 자주국방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거꾸로 걸고 들어간 거죠. 우리가 알아서 어떻게 해볼 테니까 우리한테 무기 제조 기술 좀 가르쳐 주셔. 그래서 그때 몇 개 얻어냈어요. 그게 시작점이에요. 우리 지금 K방산에. 그 다음에 중화학공업화. 그 다음에 유신까지. 이게 하나의 세트예요. 이게 뭐를 위한 세트냐면은 미국과 중국이 화해를 하고 1971년에 중국이 되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고 그래서 중국이 대두를 하고 그 다음에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나라가 풍전등화에 처하고 미국은 언제 이 한반도에서 손 뺄지 모르는 상황 되고 이 상황에서 선택한 그 패키지가 자주국방, 중화학공업화, 그 다음에 유신이에요. 그 셋이 그러니까 유신은 나쁘지만 중화학공업화는 잘했어. 유신은 나쁘지만 자주국방, 그 국방산업 키운 건 잘했어. 이렇게 말을 못해요, 사실은. 그 당시로 이 박정희라는 인물의 머릿속으로 돌아가 보면 그 셋은 한 덩어리야, 그냥.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